한국사 34차시 2학기 3차시 한국사 2학기 3차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근대문문의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를 볼 건데 이 부분은 그 이전 전근대사로 따지면은 문화재 보는 시간이에요. 그냥 과연 근대화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근대화가 되기 위한 혹은 근대화가 되는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인데 교육, 일단 첫 번째로 교육, 이어서 언론, 그 다음 종교, 그 다음 근대 사람들의 의식, 그리고 국학, 그리고 생활 모습, 그리고 근대적인 시설들, 그리고 해외로의 이주, 이렇게 7가지로 항목을 나눠서 한번 쭉 뭐가 있었나 살펴보고 넘어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근대 교육. 자, 1876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드디어 개항을 하고 부산을 시작으로 원산, 인천 이렇게 항구를 엽니다. 그리고 서양 애들도 들어오고 일본 애들도 들어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서양의 기술과 새로운 근대적인 학문을 봐요. 그리고 그걸 보고 우리도 뒤처져선 안 되겠다 하고 근대적인 교육시설을 만듭니다. 그 근대적인 교육시설을 민간이 설립한 것과 정부가 설립한 것 이렇게 2가지로 나눠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민간이 설립한 가장 첫 번째 만들어진 근대적인 교육기관은 원산학사입니다. 저기 있는 이 원산이라고 하는 곳은 1880년에 강화도 조약에 명시되어 있는 세계 항구 중에 하나라서 1880년대에 이미 항구가 열렸고 많은 근대 문물을 원산에 있는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산에 있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이제 돈 좀 있고 능력 좀 있고 머리 좀 껴있는 사람들이 그 당시 그 지역 관리에 도움을 받아서 민간인이 학교를 만들어요. 근대식 학교. 요게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학교입니다. 그럼 근대식 학교는 뭐가 다르냐? 예전 우리나라 학교에서는 주로 유교를 가르쳤다면, 유학을 가르쳤다면 여기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과 비슷한 국영수가사를 가르치는 곳이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 외에 배재학당, 이화학당 같은 기독교 계통 선교사들이 와서 만드는 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대성학교, 오산학교, 이거는 저번 시간에 들어봤네요. 어디서 만들었죠? 대성학교, 오산학교 하면 떠오르는 애국개몽운동단체 신민회 떠오르죠? 자, 신민회와 관련되어진 사람들이 만든 사립학교들입니다. 자, 그 외에 정부에서 만든 학교도 있습니다. 자, 정부에서는 일찌감치 동문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외국어 교육기관, 여기는 근대식 학교라고 하긴 뭐하고 그냥 어학원이에요. 어학원. 여기서 영어를 가르쳤겠죠. 주로 상류층 자제들. 그리고 유경공원이라고 하는 국가가 만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 그냥 국가고 뭐고 상관없이 최초는 이거고 국가가 만든 최초의 근대식 교육기관은 유경공원이라고 해서 여기의 특징은 미국인 강사를 초빙해서 학교 선생님으로 삼았고 주로 상류층 자제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수업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가부개혁 때 교육입국 조서라는 것을 반포해서 그 교육입국 조서에 따라서 소학교도 많이 만들고 선생님을 키우는 사범학교도 많이 설립했으며 광무개혁 때에는 상공업진흥책에 따라서 실업학교를 많이 만들었었다. 자, 이 당시에 근대식 학교들은 지금 여러분들과 똑같이 중간고사 있었고 기말고사 있었고 방학 있었고 성적표가 집으로 보내지는 시스템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면 잽싸게 집으로 뛰어갔다고 하죠. 왜? 엄마 아빠보다 먼저 성적표를 탈취하기 위해서. 지금이랑 똑같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근대식 교육이 있었고, 자, 다음으로 언론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새로운 언론들, 근대식 언론은 어떤 게 등장했는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쓰는 것들은 지우고. 자, 근대 언론. 자, 언론 하면은 TV는 없으니까 신문사를 보면 되겠죠. 신문사는 여기 나와 있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신문사를 이건 뭐고 이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파악하면 됩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었던 한성순보. 자, 일단 한성순보 여기 순자는 열흘 순자라서 열흘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신문이었습니다. 자, 한성순보는 특징 무조건 한문으로 쓰여져 있었기 때문에
한문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최초의 승리는 타이틀도 있고 방문국이라고 하는 다시 자 한문으로 쓰여진 신문입니다. 자, 요 한성순부는 방문국이라고 하는 국가기관에서 만들어낸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이며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지만 한문으로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은 서민들은 저 신문을 읽을 능력이 안 됐고 주로 양반들 글자 해독력이 한자 해독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만 읽을 수 있는 신문이었고 국가에서 발행했기 때문에 주로 국가 정책 소개하는 글들이 많았다고 하죠. 자, 요 한성순부는 최초의 신문이라고 하는 의의가 있는 신문입니다. 자, 다음 독립신문. 자, 서재필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으며 민중을 계몽하기 위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민중이 읽을 수 있는 순수하게 한글로 쓰여진 신문이었으며 국내에 있는 사정을 우리나라의 어려운 사정 혹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필요한 알려야 될 필요가 있는 것들을 외국에 소개하기 위한 신문이기도 했기 때문에 영문으로도 쓰였습니다. 그래서 독립신문은 한글판, 영문판 둘 다 있다.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제국신문. 제국신문은 순수 한글로 쓰여진 신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서민층이라던가 부녀자, 자 한자를 모르는 서민과 부녀자에게 인기가 있었던 신문이었다. 자, 다음 황성신문. 자, 요거는 한글과 한문을 함께 쓰는 국한 혼용신문이었기 때문에 주로 서민 부녀자보다는 유림층, 유학을 공부한 사람들, 어느 정도 한문학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주 독자층이었고 황성신문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요거 많이 들어봤죠? 을사늑약이 체결된 다음에 담을 세워서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하는 을사늑약의 억울함을 토로한 글인 시랴방성대곡 장지연의 요거 장지연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장지연의 시랴방성대곡이 실린 신문으로도 유명합니다. 근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여기도 실리고 여러 군데로 가요. 일단 근데 여기에 먼저 실렸다는 걸로 의의가 있는 신문이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대한매일신보 요게 가장 비중 있고 의미 있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신문입니다. 왜 그러냐? 벌써 내용부터 많죠? 일단 대한매일신보는 순 한글로도 쓰여 있고 영문으로도 쓰여 있고 국한 혼용으로 쓰여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독자층이 외국인, 서민, 부녀자, 유림층 다 볼 수 있는 신문이었다. 다 좋아하는 신문이었다. 자,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특징은 대한매일신보는 만드는 사람, 즉 신문을 발행하는 사람이 베델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국적이 어디예요? 영국입니다. 당시 영국은 영일동맹이라고 기억날 거예요. 일본과 영국은 두 차례나 동맹을 맺은 동맹국가였기 때문에 영국 사람이었던 자신의 동맹국 사람이었던 베델을 일본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그렇기 때문에 영국인 베델이 발행인으로 있었기 때문에 일본의 탄압이 약간 다른 신문에 비해서 적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신문보다 일본에 저항하는 글을 강력하게 실을 수 있는 신문이었다는 거. 그리고 또 양기탁, 자 신민회에 나온 사람이죠. 양기탁 등 애국지사들이 운영했기 때문에 그리고 베델 영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자 대한매일신문의 가장 큰 특징이 뭐다? 다른 신문사에 비해서 일본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비판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영국인 발행인이 함께 있고 이런 애국지사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다른 특징 국채보상운동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신문사가 대한매일신보가 되죠. 그래서 이 신문사가 항일운동의 가장 선구적인 신문사였기 때문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 신문이 너무 꼴보기 싫은 거야. 그래갖고 어떻게든 뭐 망하게 해야겠다 해서 베델을 막 쫓아내고 양기탁을 잡아 족치고 했는데도 결국 계속해서 살아나다가 마지막에 결국 다 없애버리고 신문사는 안 없애. 왜냐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이 갖고 있는 항일 독립운동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일본 놈들이 이 신문사를 없애지 않고 신문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을 교체해서 친일신문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일제시대에는 이 대한매일신보가 총독부의 기관지 같은 역할을 해요. 친일신문이 됩니다. 일본이 일부러 그런 거죠. 얘가 갖고 있는 상징성을 꺾어놓기 위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자, 이렇게 5가지 신문이 있었고 이 대한매일신보가 가장 비중 있는 신문이다. 자, 다음으로 종교에 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대화 시기의 종교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자, 근대화 시기의 종교 역시 이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기독교, 천도교, 대종교, 유교, 불교. 자, 요 기독교에는 흔히 알고 있는 장로교, 침례교 같은 개신교, 그리고 천주교 2가지가 다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와서 주로 했던 역할 중에 하나는 근대 교육의 발전. 교육. 아까 학교 나왔었죠. 기독교에서 만든 학교. 기독교에서 만든 학교. 이화학당이라던가 대제학당 같은 학교를 많이 만들었고 서양 의술을 보급했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의사 출신 선교사들이 와서 의술을 보급했고 그 서양 의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에 세워진 서양식 대표적인 병원이 광해원이에요. 좀 이따 나옵니다. 자, 그리고 양성평등 의식도 전파했고, 자, 기독교가 이런 역할을 했다면, 자, 천도교, 자, 이름이 생소하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본 뭡니까? 동학이에요, 동학. 요 동학이 3대 교주였던 순병이 때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동학의 정통성을 개성한 종교이며 교육, 문화 사업에 노력했고 역시 우리 민족 종교답게 민족의식 고취에 큰 노력을 했다. 자, 다음 대종교. 대종교는 나철이라고 하는 사람. 저번에도 한번 나왔죠. 자신회라고 하는 오적 암살단 조직한 사람이기도 해요. 나철이 창시했으며 누굴 섬긴다? 단군을 섬기는 단군 신앙을 갖고 있는 종교이며 무장 독립전쟁에 기여했다. 무슨 소리냐? 요 나철이 만든 대종교는 저 위쪽 여기 만주 지역에 신자들이 주로 퍼져 있었는데 여기 살고 있는 독립군들이 대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청산리 대첩의 김좌진 장군도 대종교. 알겠죠? 그래서 대종교는 무장 독립전쟁에 기여한 바가 크고, 자, 유교. 자, 유교는 왠지 나라를 망쳐 먹었을 것 같은 얘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언제까지 막 옷을 3년 있냐, 1년 있냐 갖고 싸울 거야. 기술 안 만들고. 자, 그런 스스로의 노력을, 그러니까 스스로도 그런 문제점을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박은식 같은, 이 사람은 역사학자로 유명하죠. 박은식 같은 사람이 유교가 언제까지 지배층끼리 자기들끼리 뭐 예의범절만 따지는 종교 할 거냐, 민중 중심으로 유교의 전환을 외쳤던, 이런 식으로 유교도 한번 변화를 가져보자 라고 하는 노력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불교. 자, 시대에 맞춰서 항상 문제가 있었던 게 불교죠. 이렇게 말하면 불교 신자들이 되게 화를 낼지 몰라도 신라 말도 마찬가지 고려 말에 검은세족과 함께 많이 타락했던 불교도 있었고, 그때도 불교 뭐라고 해, 결사운동이라고 해서 불교를 한번 개혁해보자 운동 많이 이루어지죠. 진흙이라던가 뭐 그런 백년결사운동, 수선사 결사운동. 조선시대도 마찬가지예요. 불교 세력들이 뭔가 많이 타락했다. 그리고 불교가 자주성이 없이 너무 일본에 달라붙는 거 아니냐. 불교가 너무 부처님이 아닌 미신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서 한용운이라고 하는 사람의 주도로 불교의 이런 문제점을 한번 개선해보자고 하는 불교 개혁 운동이 벌어집니다. 선생님이 뭐 5개 중에 불교만 마치 일본에 빠진 것처럼 얘기하지만 다 똑같았어요. 요 둘은 아니고 다 똑같아요. 기독교 당시 많았고 많았고. 자, 다음으로 종교에 이어서 근대 의식이 바뀐 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가 뭐 팍팍팍 나가는데 뭐 자세하게 알 필요 없이 선생님이 설명하는 내용 여기 쓰여 있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것도 많다고 하면 미안하고. 자, 근대의식. 자, 근대의식이란 뭐냐?
양반은 태어날 때부터 양반이고, 아, 우리는 노비로 태어났어. 어쩔 수 없는 거야. 아,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이런 거를 전근대의식, 뭔가 되게 옛날에 봉건적인 고리타분한 생각이라고 그래요. 그에 맞서서 새롭게 뭔가 평등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뭐 높여주고 사람 귀한 줄 알고 하는 뭔가 지금과 비슷한 의식,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퍼졌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퍼졌는지 한번 볼게요. 자, 갑신정변. 일단 갑신정변이 그 정변을 잠깐 성공했었잖아요. 3일 동안. 성공하고 14개의 개혁정강을 발표합니다. 개혁정강 14개조에 보면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문벌을 폐지하자. 자, 반상의 차별을 비판하고 양반이나 상놈이나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 높은 잘 나가는 직업만 데려다 쓰지 마라. 반상의 차별을 비판하고 인민평등권을 확립하자라고 하는 주장했었는데 요거를 개혁정강 2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각자 앞에 넘어가서 확인해보세요. 개혁정강 2조를 보면 이런 식의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약간 시간이 지나서 동학농민운동을 보면 요거는 이제 84년, 요거는 94년 1800. 동학농민운동을 보면 동학농민운동 분들이 주장했던 패정개혁안을 보면 양반 중심의 지배질서를 타도 무너뜨리고 노비제도도 폐지하자라고 하는 뭔가 근대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갑오개혁에서는 뭐 두말할 거 없이 신분제를 폐지해줌으로써 근대적인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사람들의 의식을 양반 상놈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해줬죠. 자, 독립협회. 자, 독립협회가 주장했던 내용, 만민공동회를 통해서라던가 혹은 헌의육조를 통해서라던가 거기 있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천부인권, 인간의 권리는 어디서부터 왔다? 하늘로부터 왔으니까 네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혹은 남자와 여자는 모두 똑같고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라고 하는 참정권도 나왔는데 요건 한번 살펴보죠. 자, 독립협회 인권 사상. 자, 독립신문 97년 3월 9일자를 보면 백성마다 얼마만큼 하느님이 주신 권리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사람이 주신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는 아무도 빼앗지 못하는 권리다. 이게 뭡니까? 요게 천부인권 사상이에요. 자, 그리고 하느님이 세계 인류를 낳으실 때 남자나 여자나 사람은 다 한 가지라 여자도 남성의 학문을 교육받고 여자도 남성과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뭘 주장하는 거예요? 양성평등을 주장한다. 이거 역시 독립신문. 오케이? 자, 그리고 국민주권을 따른 참정권은 우리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중추원 의원의 반을 민중이 뽑을 수 있도록 했죠. 자, 이런 식으로 독립협회 활동을 통해서도 근대의식이 확산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걸 파악할 수 있고, 자, 마지막으로 애국개몽운동, 지난번에 봤었던 신민회라던가 보안회라던가 등등의 활동을 통해서도 민권의식, 백성의 권리라던가 시민의 사회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그게 중요합니다. 결국 시대적인 한계를 넘지 못하고 이 근대의식이 좀 더 많이 퍼지지 못한 채 일제에 의해서 나라를 빼앗김으로써 이런 운동들은 상당수 좌절하게 되죠. 무너지게 됩니다. 자, 이어서 자, 국학연구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학. 자, 국학이란 나라 국자, 우리나라의 학문을 얘기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우리나라 역사인 국사와 우리나라 언어인 국어. 요 두 가지의 국학. 뭐라고 해야 돼? 우리나라 학문을 한번 봅시다. 자, 국사 연구에 있어서 유명한 사람은 단재 신채호 선생님, 그리고 박은식이라고 하는 사람. 신채호, 박은식이 유명한데 요 두 명이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민족을 계몽하는 민족의식 고취. 지금 나라 사람들이 뭔가 마음속으로 비참함이 되게 많잖아요. 일본한테, 청나라한테, 미국한테, 러시아한테 등등 수많은 나라에게 이것저것 빼앗기고 무시당하고 없는 셈 취급당하고 막 뺏기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민족은 정말 대단한 민족이고 굴하지 말고 이겨내보자라고 하는 우리 민족의 힘을 북돋아주는 역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신채호라는 분은 독사신론 같은 민족주의 사학도 썼지만 주로 이순신전이라던가 을지문덕전 특징이 뭐예요? 이순신 임진왜란에서 나라를 구한 사람, 을지문덕 수나라의 침입을 살수해서 물리친 사람, 즉 구국위인전 나라를 구한 위인전을 써서 사람들에게 읽힘으로써 나라를 구할 수 있으니 우리도 한번 이런 분들처럼 힘을 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진 역사서를 많이 쓰셨다. 자, 이런 쪽으로 국사연구도 많이 이루어졌고 특히 이런 때일수록 더 국사연구 많이 해야 되죠. 나라의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나라를 뺏기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자, 다음 국어연구. 여기서 말하는 국어는 한자 아니죠. 우리나라 한글 훈민정음을 얘기합니다. 자, 가보개혁 이후에 그 전까지는 국가문서는 오로지 한문이었는데 가보개혁 이후에는 공사 문서에 나라에서 하는 거든 민간이 하는 거든 공이든 사든 문서에 한글과 한문을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전에는 북한 혼용이 아니라 오로지 한문만 썼었으니까 그리고 북한문체의 신문 잡지가 많이 발행되었고 대표적인 게 아까 얘기했죠. 뭐 황성신문 같은 거 그리고 주시경이라고 하는 한글학자들이 오타났네 국어의 문법 체계를 연구했고 정부 역시 우리 글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 연구소도 설립하면서 한글의 뭔가 발전과 널리 이용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했었다. 자, 이게 이제 북한에 대한 이야기고 자, 다음으로 엄청 빨리 나오는 목이 아프네. 자, 생활 모습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근대 사회로 나아가면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자, 식, 슈, 그리고 여가 생활로 나눠볼게요. 자, 옷! 한복이 아니라 드디어 뭐가 입기 시작한다? 드디어 하니까 기다렸던 것 같네. 자, 양복이 보급되어서 사람들이 양복을 입기 시작하고 반상을 구별할 수 있는 양반과 상민을 구별할 수 있는 옷차림이 점차 사라졌다. 양반은 이렇게 긴 갓을 쓰고 뭔가 도포를 걸치고 쌍놈은 조그만한 패랭이 갓이라던가 그런 걸 쓰고 옷도 뭔가 비단옷 같은 거 못 입고 했었는데 그런 양반과 상민을 구분할 수 있는 옷이 사라지고 그냥 똑같이 겉모습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그런 의생활로 바뀌어갔고 자, 먹는 거. 자, 서양식 연회가 많이 일어났는데 우리나라 연회랑 서양식 연회가 뭐가 다를까? 앞에 있는 음식이 다르겠지, 음식이. 뭐 삼계탕 놓고 뭐 떡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스테이크 놓고 뭐 포크, 나이프 막 이런 거 놓고 가운데 뭐 촛불 하나 켜고 이런 식으로 하는 뭔가 서양식 큰 테이블에 놓고 앉아서 하는 그런 서양식 연회가 많이 일어났고 왕실과 고위 관리를 중심으로 뭐 커피가 유행했다. 뭐 서양식 연애도 주로 얘를 위주였겠죠. 일반 평민들이 뭐 이런 거 못했고. 자, 다음 집은 어땠느냐? 명동성당이라던가 정동교회 등 서양식 건축물이라던가 그리고 2층 집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서양식 근대화된 건축물이 많이 생겨났고 여가 활동에 있어서도 딱지치기, 자치기 외에 야구라던가 축구, 테니스 같은 근대식 운동, 서양에서 새로운 운동들이 들어와서 그런 경기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여가 활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게 이제 근대화 시기 생활 모습의 변화이고 자, 다음으로 근대 시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대 시설. 근대 시설. 자, 일단 통신면에서 지금은 뭐 다들 스마트폰 하나 들고 있으면은 모든 게 되죠. 모든 게 되지만 이 당시에는 스마트폰까지는 없고 일단은 전신이 뭐냐? 모스보 하나 뚜두뚜뚜뚜뚜 하는 보내는 거? 뭐 그런 전신.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다가 짧은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그런 것을 일본이 여기다 일본이라고 써놨네. 여기 일본 아니고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전신
설치했고, 그러니까 부산에 있는 사람이 서울에다가 메시지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에서 서울, 서울에서 의주까지는 청나라가 딱 보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여기 서울이면 일본은 여기 있으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 일본에 필요해서 이거 만들었고, 이거는 청나라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고, 여기 청이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그냥 전신 만들었고, 경운궁에 미국이 처음으로 전화기도 설치했고, 우편 우정총국, 요건 연도 한번 볼까? 우정총국 언제죠? 갑신정변 84년 우정총국 만들어서 통신도 만들었고, 다음 한성전기회사가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가는 노선에 전차를 처음으로 만들었으며,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같은 철도도 깔리게 됩니다. 요 이름은 위치죠? 요 경자는 서울이고, 서울에서 인천까지, 서울에서 부산까지, 서울에서 의주까지.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 서울에서 부산, 서울에서 의주. 그렇죠? 의주. 자, 그 다음 의료는 광해원, 제중원 뭐 이런 거 있는데, 여기까지 보면은 왠지 막 우리나라에 좋은 거, 우리도 드디어 근대적인 것을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요 근대 시설의 확충은 두 가지 면이 같이 있습니다. 근대 시설이 들어와서 이런 편리함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 편리함은 우리를 위한 편리함이라기보다 식민지 시대에 일제나 청나라나 뭐 미국 등등이 우리나라의 것을 뺏어가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됐고, 특히 철도 같은 경우는 경부선 서울에서 부산으로 잽싸게 실어가서 부산에서 배 타고 일본으로 가는 약타의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된 거죠, 철도를. 그리고 기찻길을 깔기 위해서 주변의 땅들을 마구잡이로 일본이 가져갔고, 땅만, 그 기찻길을 위한 땅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땅들도 다 뺏어감으로써 당시 철도는 일반 백성들에게는 악의 축이었습니다. 악의 축. 그래서 이 철도를 사람들이 없애기 위해서 노력 되게 많이 하죠. 뭔가 되게 나쁜 점도 있었습니다. 자, 뭐 광해원 같은 경우는 뭐 일반 백성들에게 나쁜 점은 별로 없었죠. 광해원은 아까 내 기독교 계통 선교사 중에 의료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 사람들이 세운 건데, 요 광해원 같은 경우는 갑신정변 때 인영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칼에 찔렸는데, 그 칼에 찔린 사람을 알렌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서양 의술을 동원해서 고칩니다. 그걸 보고 조선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서양 의술 대단한데 하고, 그걸 계기로 요 알렌을 중심으로 서양식 병원 하나를 만들어줘요. 그게 광해원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고, 요 광해원이 이름이 바뀌어서 제중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기타 우리나라 정부에서 만든 방문국, 아까 나왔죠, 신문 발행 기관입니다. 기기창 무기 만드는 곳, 전환국 돈 만드는 곳, 그 외에 전등도 경복궁에 설치했었고, 요때 설치한 전등은 지금 경복궁을 가도 안에 설치되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뭔가 편리함도 있었지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탈이 훨씬 더 걔네들한테 수월하게 됨으로 인해서 백성들은 이것들을 우리의 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보이는 이 사진 하나 보면 사진 잘 보이나 모르겠네. 자, 사진 하나 보면 여기는 요 일본놈 하나, 일본놈 둘, 일본놈 셋, 일본놈 네 놈이서 조선 사람을 나무에 묶어놓고 뭐 한 거예요? 총살한 거죠. 총 쏴서 죽인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뭐를 했느냐? 철도를 부셨습니다. 일본이 철도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백성들을 너무 못살게 굴고 땅을 많이 빼앗아 가고 하니까, 이 철도를 만드는 것은 곧 우리를 못살게 구는 것이다 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적으로 인식되었던 철도는 파괴 대상이었고, 그걸 하다가 잡혀와서 일본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런 근대 시설은 우리에게 편리함도 좋지만 백성들에게 고통의 근원이기도 했어요. 철도를 만들면서 보상도 안 해주고 농민들의 농토를 다 뺏어가고, 그냥 철도 부지만이 아니라 여기다 역 하나 만들려고 하면서
여가 광장을 만든다고 잔뜩 그 앞에 막 몇만 평 뺏어가고 그 주변에 창고 만든다고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또 뺏어가고 하니까 철도를 만들면 만들수록 농민들이 땅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러니 농민들은 이렇게 죽더라도 그 철도를 파괴해야겠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갖고 활동한 거죠. 자, 이어서 자, 해외 이주 동포. 자, 요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드디어 다른 나라로 이민을 많이 갑니다. 뭐 그전까지는 청나라나 일본 정도로나 갔지 어디 딴 데를 간 데가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지배층의 수탈도 엄청 심했고, 왜? 일부 돈 많은 땅 많은 지주들이 일본에게 쌀 수출하기 좋고 땅값이 올라가니까, 아니, 쌀값이 올라가니까 소장농들한테 쌀은 더 많이 뜯어가고, 일본 놈도 자꾸 뜯어가고, 청나라도 뜯어가고, 지주도 뜯어가고, 맨날 뜯기기만 하니까 도저히 우리나라에서 못 살겠다 싶은 사람들이 떠나는 겁니다. 지배층의 수탈, 열강의 경제 침탈로 인해서 19세기 중반부터 해외 이주를 하는데, 주로 어디로 갔느냐? 가까운 만주나 연해주를 제일 많이 갔고, 일부는 미주, 아메리카를 한자로 미주라고 썼습니다. 미주. 미국을 잘못 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미국도 멕시코도, 그러니까 라틴 아메리카도 아메리카 지역을 다 미주라고 불러요. 자, 일단 만주 제일 많이 갔죠, 연해주랑. 자, 처음에 올라가서 만주 벌판에 있는 황무지를 개간해서 생활의 근거지를 마련한 다음에, 근거지가 만들어지자 사람들이 점점 더 올라오게 됐고, 또 국내 활동 여러 가지 독립운동가들도 일로 올라오게 되고, 이분들이 여기 모여서 독립운동 기지가 건설되어서 여기가 독립운동의 전초기지가 되기도 하죠. 자, 그 외에 미주로 갔던 사람들은 주로 뭐 하러 간 거냐? 돈 벌러 갔습니다. 돈 벌러. 처음에는 하와이로 노동이민을 간 거예요. 하와이 사탕수수 밭에 거기 가면 떼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해서 배를 타고 하와이까지 쫙 멀리 하와이까지 갔는데, 웬걸 가서 거의 노예처럼 살죠. 그리고 여기서 하와이 살던 사람들이 어디로? 미국 본토로 가게 되고, 여기 멕시코로 가게 되고, 이쪽으로 이주해서 여기서 살면서 아예 여기서 정착해버리면서 여기에 한국인 마을, 한인타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이 도저히 여기서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게 됐다,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자라고 마음이 들었을 때에는 이미 조선으로도 돌아가기 힘든 상황, 나라를 빼앗겨서 돌아갈 나라가 없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그냥 아예 여기 머물면서 돌아갈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 사는 분들이 그렇게 힘들게 번 돈을 가지고 여기 독립운동 기지에다가 독립운동 자금을 보내주고 하면서 여기서 어렵게 살아갑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가 해외로 이주한 독립운동가들에 대한 모습이고, 자, 이상으로 근대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대 문물 수용과 사회문화의 변화에 대해서 7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봤습니다. 자, 목이 아프도록 막 되게 많이 외쳤는데 여기 있는 걸 언제 다 외워? 그냥 여기서 체크해준 수준 정도로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자, 이상으로 한국사 3차시, 처음에 3차시라고 했나 모르겠네. 자, 3차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